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커피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커피에 대한 얘기하기에 앞서서 같은 혹은 비슷한 기호식품인 와인에 대한 얘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인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네? 저도 좋아합니다. 식사와 함께 오마주로 곁들이든 아니면 와인 자체로만 마시든 알코올 기반의 음료는 강렬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습니다. 저는 와인 등 이 알코올 기반 음료도 좋아하지만 맨정신에 혹은 정신을 더 맑게 하기 위해서 먹는 커피도 한편으로 좋아합니다. 알고 싶은 것이 많을 때 관심이 생기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와인보다 커피가 더 많은 알거리, 더 많은 관심거리를 제공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와인에 대한 관심,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심 수준은 기본적으로 맛 혹은 맛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한 관심 수준입니다. 탄닌감 및 기타 특성에 따른 포도의 종류, 주로 유명 와이너리의 때루아별 와인의 특성, 빈티지별 맛에 대한 어떤 특성 구분, 와이너리에 대한 직접적인 견학 및 차로 가서 맛보고 하는 부분들. 하지만 국내 와인 전문가 혹은 대중과 공감하는 유튜버의 와인에 대한 컨텐츠는 제가 말씀드린 이 한계를 넘지를 못하고 그 이상의 직접적인 관여, 인게이지먼트의 한계는 분명히 있지요. 왜냐하면은 와인을 즐기는 애호가 수준의 관심과 와인 메이커의 수준은 확실히 다르고 언제 포도를 수확할지 줄기와 껍질을 얼마나 넣을지 이제 탄님간 적절성을 이렇게 맞추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언제 발효 과정을 멈추고 병입할지에 대한 관심은 기본적으로 맛에 대해서 쫓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그런 영역이지요. 더 들어가면 포도밭을 어떻게 구분하고 해당 면적당 어떻게 얼마나 빽빽하게 포도나무를 심을 것인지 나무당 포도송이는 또 얼마나 남겨두는 것이 적절한지 이런 것에 대한 관심까지는 철대로 가고 싶어도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와이너리를 경영하거나 운영하거나 하지를 않기 때문에. 하지만 커피에 대한 관심은 맛을 넘어서 다양한 형태로 또 인게이지먼트 수준을 와인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처음은 누구나 다 그렇듯이 처음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리테일 브랜드별 커피 맛의 차이를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지요. 그 스타벅스는 어떻고 커피빈은 어떻고 또 투썸은 어떻고 이디야는 가성비가 어떻고 하는 뭐 그런 식의 얘기들이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에스프레소 기반 라떼 등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로 발전을 관심의 수준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이죠. 이제 풍부하고 깔끔한 우유 거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라떼 아트를 어떻게 예쁘게 또 먹음직하게 스럽게 이렇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진행하면은 이제 커피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갈 수가 있죠. 주요 산지별 커피 종류와 구분의 방법들, 또 커피 묘목의 어떤 구분 등에까지 관심 영역이 확장이 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동일한 커피에서 맛의 차이를 노는 요소에 대해서 이제 관심 영역을 조금 더 넓혀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피킹 관계에 대해서 커피를 어떻게 수확을 하는 것이 좋은지, 또 커피 프로세싱 관계에 대해서 이 워터 프로세싱으로 할 건지, 또 드라이 프로세싱으로 할 건지, 허니 프로세싱으로 할 건지, 또 혹은 조금 더 개선된 허니 프로세싱 그리고 웻과 이렇게 허니 프로세싱을 섞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이제 추출에 대한 부분들, 이 브루잉 메소드에 대한 방법으로 가죠. 다양한 드리퍼를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지, 또 다양한 어떤 기계들, 단순히 이렇게 그 하리오나 칼리타 필터에 먹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뭐 에어로프레스라든지 혹은 뭐 프렌치 프레스라든지 뭐 화학기구 같은 그런 방법을 쓰는 것도 이렇게 있지요. 실제로 저는 다 갖고 있고 한 번씩 그렇게 먹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영상으로는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관심이 진행되면은 커피의 생산자의 입장에서
양질의 커피 생산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컵 오브 엑셀런스, COE 등의 사례에서 보이듯이 직접적으로 구매팀의 인력이 방문을 해서 커핑 등을 통해서 고품질의 커피를 구분하고 점수를 매기고 또 그 옥션, 공개적으로 오픈된 옥션에서 커피를 직거래 이제 다이렉트 펄처스로까지 나아가는 영역이죠. 그리고 파치먼트 분리기계 등 프로세싱 장비 시설에 대해서 생산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해서 그 입도 선매하는 미리 이제 특정한 가격을 정해놓고 퀄리티에 대한 리퀘어먼트도 정확하게 주고 그 어떤 피킹하는 방법 또 파치먼트의 방법 프로세싱의 방법 이런 거를 엄격하게 규정한 상태에서 해당 품질 조건을 만족하는 원두를 특정 가격 조건에 먼저 돈을 주고 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이 메이저 커피 회사의 경우에는 해발 고도가 높은 고품질 커피에 대한 직구매 경쟁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다른 식으로 눈을 돌리면은 최근에 이제 썰드 웨이브 같은 커피의 소비자 운동과 관계되는 관점도 있는데요. 커피 가격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세분화를 한번 해볼 수가 있죠. 뭐 다양한 매거진 같은 데서 또 외국 학술지에서도 이렇게 소개되는 내용입니다만은 커피 가격이 저희도 다 아는 것처럼 렌트가 그 건물 임대료가 한편으로 커피 가격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회사 이인도 있겠고 그리고 원두에 대한 목도 있을 것인데 이 또 이제 뭐 종이컵이라든지 다른 부자재에 대한 부분도 있죠. 근데 너무나 한편으로 우리가 놀라는 것은 우리가 마시는 예를 들어서 4,000원짜리, 5,000원짜리 커피에서 그 원두가 차지하는 가격의 비중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적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지불하는 커피의 값은 이 브랜드, 임대료, 자리에 대한 비용이고 정말 좋은 커피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가격을 주고 사 먹고 이렇게 있는 건지 그리고 생산지에서 대부분 저개발국이겠죠. 그 생산지에서 퀄리티 있는 프로덕션을 위해서 노력을 들이게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유인을 주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까지 더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로스팅 커피 메이커, 커피 하우스의 관점에서 이 로스팅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오해가 빈 혹은 뭐 커피 체리가 좋지 못하더라도 로스팅을 통해서 이를 잘 커버하고 맛있는 커피로 둔갑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물론 소비자의 무지를 악용해서 스타벅스처럼 좋은 커피 조금 나쁜 커피 많이 해서 로스팅을 진하게 해버리면은 맛의 균일도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브랜드로 소비자들을 현혹시켜서 초과적인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을 하겠지만 커피를 좀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커피 체리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로스팅을 통해서 이를 극복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이죠. 잘못된 로스팅은 좋은 커피 체리를 망쳐버릴 수가 있지만은 좋은 로스팅이 질 낮은 커피를 좋은 커피로 둔갑시킬 수는 그렇게 재창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로스팅이란 무엇인가? 나중에 하나하나 이제 살펴볼 계획이 있겠지만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그것은 커피 본연의 맛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좋은 로스팅입니다. 인트린식 커피의 맛을 그 아로마랑 플레이버랑 애프터 테이스트를 커피가 뿜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옵티멀한 수준을 골라서 로스팅을 하는 것 자체가 그걸 잘 발현시키게끔 도와주는 것이 결국 로스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커피 묘목, 때로와의 특성, 프로세싱 방식, 생도의 보관 연한, 상태, 로스팅의 기계 특성에 따라서 해당 생두에 맞는 최적의 로스팅 프로파일이 존재를 하고 최고의 로스팅 하우스가 하는 일은 결국 천편일률적인 로스팅 프로파일을 뭐 많은 커피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생도와의 대화와
실험, 다양한 트라이얼 앤 에러를 통해서 커피가 나고 자란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로스팅 방법을 찾는 것. 이것이 로스팅 하우스, 좋은 로스팅 하우스가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개별 커피의 산지 종류별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로스팅 방법 연구하는 것. 이것은 작은 단위의 소규모 로스팅 하우스에서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하기에 적합하지는 않은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관심을 넓히면은 이 경제적으로 남북 문제로 저개발국에 대한 커피를 생산하는 저개발국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자, 저개발국 빈곤의 문제와 커피 생산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커피의 제조, 리테일 브랜드는 모두 소위 노스 컨트리, 선진국의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커피 체리를 생산하는 국가는 사우스 컨트리, 그러니까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 등 북위 플러스 마이너스 한 15도 이내에 있는 인당 국민 소득이 한참 낮은 저소득 저개발 국가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은 필연적으로 지속 가능한 커피 컬처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서드 웨이브 커피라는 말이 유행어가 된 지는 한참 됐죠. 그리고 현재의 상황은 이 세컨드 웨이브의 중심인 스타벅스와는 다른 품격 있고 고급스러운 맛, 맛을 여러 가지로 스페셜티 커피 관계되는 이론에서는 구분하고 있습니다만은 크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는 그 커피를 마시기 전에 커피에서 올라오는 그 향, 아로마, 그리고 플레이버, 커피가 이제 혀에 닿을 때의 느낌, 그 맛, 그리고 커피를 이렇게 삼키고 나서 목 안에, 입 안에 이렇게 도는 그 은은한 향, 그 애프터 테이스트, 그러니까 아로마, 플레이버, 애프터 테이스트, 이런 고급스러운 맛을 내는 것이 서드웨이 그 커피 컬처의 중심인 것 같지만 이것은 너무 단순하게 서드웨이 커피 컬처를 대하는 것이고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커피 생산지와 이를 재배하는 파머, 농부에 대한 관심을 포함해 커피를 즐기는 문화에 대한 다양한 반성적인 성찰이 그 서드웨이 커피 컬처라는 말에는 포함되어 있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타벅스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제 커피로 가장 성공한 글로벌한 브랜드가 이 스타벅스지요. 하워드 슐츠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 친구가 어떻게 스타벅스를 창업하게 되었고 그걸 어떻게 이제 키웠는지 또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다시 한번 리빌드를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컨텐츠는 많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다른 쪽을 보시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나중에 한번 다루도록 하고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서드 웨이브 커피 문화의 초기 형성에 기여를 한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커피 가격 자체를 1달러가 아닌 4달러, 5달러로 높임으로써 그러면은 그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인테리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객에 대한 응대와 친절 수준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내부의 집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좋은 생두를 어떻게 고객한테 선보일지에 대한 고민으로까지 한편으로 나아간 초기의 그런 측면은 있지요. 근데 이제는 스타벅스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좋은 커피숍이라기보다는 이제 미팅 공간 또 공부하는 공간 또 휴식하는 장소 제공의 어떤 공간 그리고 쉐이크라든지 밀크 베이스의 어떤 여러 가지 혼합 음료 기업으로 거듭난 그런 상태이고 어떤 커피 컬처를 대표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범위가 너무 넓어진 그런 감은 있지요. 또 우리가 좋아하는
커피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몇 번의 좋은 커피 음용 후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타벅스에 대해서 퀄리티 있는 커피를 기대하는 것은 조금 무리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스타벅스도 이 서드웨이브 커피 컬처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 리저브 스토어의 확산을 통해서 싱글 오리진과 서드 웨이브 흐름에 편승하고자 하지만은 재고 관리의 효율을 기해야 하는 이제 슈퍼 울트라 대형 기업의 한계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뭐 단적인 예로 아주 좋은 스페셜티 커피 하우스의 경우에는 그 커피 보존 기간이 실질적으로 한 달 혹은 6주 정도인데 반해서 스타벅스의 경우에는 그 좋은 커피 로스팅된 좋은 커피 원두의 경우에도 뭐 1년이 어떤 보유 기간인 유통 기간인 이런 좀 안 좋은 혹은 그 큰 기업의 한계로 지적되는 거기서 자유롭지 못한 측면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커피 뭐 1편에 대한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이후에는 진정한 커피를 소개하는 다양한 장소를 방문 혹은 공유하고 사람들이 커피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predominantly 뭐 커피를 생각하면은 스타벅스를 반사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벅스야말로 안 좋은 커피 문화의 형성에 대단히 많은 악영향을 미치는 기업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제대로 된 커피 컬처, 제대로 된 커피 맛을 아는 분이면은 스타벅스에 의존하지 않고 뭐 그렇게 많은 돈을 주지 않고서라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벅스에 의존하지 않는 커피 문화의 형성에 개인적으로 조금 기회해 보고 싶은 소망 그리고 이런 말씀드린 어떤 새로운 소비자 운동으로서의 커피 컬처를 한국이 어떻게 한번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 앞으로 작게 몇 편을 나눠서 여러분과 한번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서론이 오늘 길었고 좀 지루하게 들리셨을 수도 있는데 하나만 기억하시죠. 와인에 비해서 커피는 조금만 알려고 노력하면 알 수 있는 것, 접근할 수 있는 것또시 대단히 많고 일단 맛이라든지 컬처라든지 그 컨텍스트를 알고 대하는 커피 한 모금의 대상은 몰랐을 그 이전보다도 훨씬 더 풍부하고 강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